당신 통장 잔고는 어제랑 똑같아요. 숫자는 안 변했어요. 근데 왜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걸까요? 2026년 3월 원달러 환율이 500원을 돌파했습니다. 86% 확률로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건 뉴스 속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마신 커피 한 잔, 이번 달 전기요금, 내일 넣을 기름값, 전부 이 숫자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대한민국 네 번째 대기업이 본사 빌딩을 담보로 내놨어요. 왜 그래야 했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환율이 아니에요. 환율은 신호일 뿐이에요. 그 신호가 가리키는 곳에서 훨씬 더 큰 게 흔들리고 있어요. 먼저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해요.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톨도 이 땅에서 안 나와요.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석유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져요. 그 비용은 전기요금으로 난방비로라면 한 봉지 가격으로 당신한테 돌아와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당신 월급이 조용히 깎이는 거랑 같아요.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만 줄어들어요. 커피값이 30% 올랐어요. 전기요금도 올랐어요. 당신은 덜 쓰고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환율이 당신한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환율이 오르는 원인은 전쟁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무역 의존도는 75%.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이 나라는 수출과 수입 없이 단 하루도 못 버티는 구조예요.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통화량 비중은 71%예요. 한국은요 154%. 미국보다 2배 넘게 돈을 풀었다는 뜻이에요. 이 채널 구독해 두시면 이런 보이지 않는 구조적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다음에 올 숫자예요. 국가 부채. 정부는 52%라고 말해요. 근데 공기업이랑 연금 충당금을 포함하면 이 숫자는 181%로 뛰어요. 기업하고 개인의 빚까지 다 합산하면 대한민국 총부채는 GDP 대비 250%예요. 이 숫자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 정부가 발표한 총부채 규모는 400조 원. 갓 태어난 아기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 모든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한 사람을 떠올려 볼게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민수 씨. 3년 전에 대출받아서 가게를 열었어요.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2배가 됐어요. 환율이 오르면서 원두값이 30% 올랐어요. 손님은 줄었는데 고정비는 매달 커지고 있어요. 민수 씨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작년 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어요. 자영업자 대출 총액일 0조 원 돌파. 근데 롯데그룹마저 빌딩을 담보로 내놓은 진짜 이유는 단순히 현금 부족이 아니에요. 그 구조는 지금부터 드러나요. 롯데월드타워 123층.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2025년 1월 이 빌딩이 담보로 잡혔어요. 감정가 5조 원. 대출 규모 약 4조 원. 대한민국 네 번째 대기업이 현금을 비축하려고 자기 상징을 은행에 넘긴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 빌딩을 담보로 잡히는 건 단순한 자금 조달이 아니에요. 겨울이 온다는 걸 아는 기업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 개의 단어를 드릴게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세 단어가 동시에 작동하면 경제의 산소가 끊깁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게 올라요. 전기요금, 난방비, 공산품, 식료품. 당신이 하루에 만지는 거의 모든 물건에 수입 원자재가 들어있어요. 환율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가요. 대출이자가 올라가면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이자를 벌려고 가게 문을 열어요. 이윤이 아닌 생존의 영업이에요. 아까 민수 씨 기억나시죠? 지금 매달 이자만 200만 원 내고 있어요. 순이익은 150만 원. 일하면 일할수록 빚이 느는 구조예요. 이게 삼고시대의 본질이에요.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 이자는 늘어나는데 매출은 줄어들어요. 탈출구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환율이 500원을 넘긴 진짜 트리거는 국내가 아니에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세계 석유의 3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요. 폭은 30km. 그 절반을 이란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 해협이 사실상 인질이 됐어요. 이라는 달러 결제 선박은 맑고 위안화 결제 선박은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어요. 대한민국이 중동에서 가져오는 석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해협이 막히면 한국의 에너지 공급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석유가 배럴당 18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해요. 현재 110달러를 이미 넘어섰어요. 카타르하고 두바이가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중동 도시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전쟁은 지도 위의 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인물을 떠올려 볼게요. 울산의 정유 공장에서 20년을 일한 기술자 영호 씨. 영호 씨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야근이 줄어든다는 걸 알아요. 공장이 가동률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가동률이 떨어지면 수당이 줄고 수당이 줄면 생활비가 부족해져요. 유가 상승은 당신 월급에도 연결돼 있어요. 정부는 200일치 석유를 비축해뒀다고 말해요. 근데 전쟁이 한 달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세요. 원래 한 달 안에 끝날 거라고 했어요.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이란 인구는 8천만 명,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석유가 올라요. 석유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해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다음으로 무너지는 건 은행입니다. 뱅크런.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동시에 예금을 찾으러 달려가요. 과거에는 은행 앞에 줄을 섰어요. 지금은 달라요. 스마트폰 하나로 3초 만에 전 재산을 이체할 수 있어요. 공포의 속도가 바뀐 거예요. 2025년 미국에서 실제로 뱅크런이 발생했어요. 인터넷 뱅킹 시대의 뱅크런은 줄 서기도 전에 끝나요. 돈이 사라지는 속도가 소문보다 빨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는 신호가 있어요. 새마을 금고 전체의 20%가 부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5개 중 하나예요. 당신 예금은 안전할까요? 대한민국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1억 원이에요. 이자를 포함해서 1억을 넘기면 초과분은 보호 못 받아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9천만 원까지만 넣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자가 붙어서 1억을 넘어가는 순간 초과분은 당신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해요. 은퇴한 교사 정희 씨. 퇴직금 2억 원을 하나의 은행에 넣어뒀어요. 은행 직원이 권유한 펀드 상품의 절반을 넣었어요. 그 펀드는 석유 연계 상품이었어요. 석유 가격은 배럴당 마이너스 2달러에서 180달러까지 오르내린 역사가 있어요. 10배의 진폭이에요. 정희 씨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은행 직원은 설명 안 했어요. 직원한테는 펀드를 팔 때마다 1억 원당 약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가거든요. 홍콩 H 지수 연계 상품으로 피해본 국민들이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손실률 마이너스 53%.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요. 국민은행 신한농협이 주도했어요. 은행은 더 이상 당신 돈을 지키는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은행은 상품을 파는 곳이 됐어요. 예금이랑 펀드 경계를 구분 못하면 당신 노후가 위험해져요. 정희 씨의 2억 중에 펀드에 넣은 1억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1억도 이자 포함하면 보호 한도를 넘길 수 있어요. 빈틈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희 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가 4영억 원이었어요. 유통기업이 금융기관처럼 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선을 더 넓혀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일어나는지 구조를 따라가 보세요. 한국은행 총재가 바뀌어요. 2026년 4월 이창용 총재가 물러나고 신현송 총재가 취임해요. 시장은 이분을 매파라고 불러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올라요. 대출이자가 오르면 자영업자는 더 빨리 무너져요. 부동산 가격에도 압력이 가해져요. 근데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가 안 잡혀요. 물가가 안 잡히면 서민이 먼저 쓰러져요. 올려도 지옥, 안 올려도 지옥. 이게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예요. 미국은 이미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매년 1%씩 인하가 예고돼 있어요. 3.5%에서 2.5%, 다시 1.5%까지. 방향은 분명해요. 한국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환율이 500원을 넘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요. 자본이 빠지면 환율은 더 올라요. 악순환이에요. 1997년을 기억하세요. 그때 은행 이자가 연 30%였어요. IMF 처방은 간단했어요. 30%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아라. 나머지는 사라져라. 지금까지 당신은 세계의 층위를 봤어요.
환율, 부채, 그리고 은행, 이 셋이 동시에 흔들릴 때 어떤 나라들이 무너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르헨티나, 10번째 국가 파산이에요. 은행이자 연백 %. 은행에 돈을 넣으면 1년 뒤에 2배를 줘요. 그게 정상적인 경제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전 세계에서 10개 나라가 구제 금융을 받고 있거나 파산 상태예요.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그 목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외환 위기는 항상 반복돼요. 매번 다시는 안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매번 틀렸어요. 아르헨티나가 그 증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요? 한 가지 수치를 보세요. 외환 보유고 GDP 대비 비중. 대만 80%, 홍콩 100% 이상, 한국 23%. 대만하고 홍콩은 외환 위기가 안 나요. 충분한 보유고가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한국의 방파제는 그 3분의 1도 안 돼요. 국제결제은행은 한국한테 1조 달러까지 비축하라고 권고했어요. 현재 한국은행 현금성 자산은 거기에 훨씬 못 미쳐요. 빈 금고 위에 거대한 부채가 올라가 있는 구조예요. 과거에는 방어막이 있었어요.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 위기가 오면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생명줄이었어요. 지금은 둘 다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체결을 거부하고 있어요. 생명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한국은 혼자 버텨야 합니다. 여기서 민수 씨한테 돌아갈게요. 카페 대출 금리가 올해 한 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이자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되면 순이익은 100만 원으로 줄어요. 100만 원. 서울에서 한 달 살 수 없는 금액이에요. 민수 씨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에요. 추가 대출을 받거나 폐업하거나 둘 다 끝이에요. 영호 씨의 정유 공장은 가동률이 70%까지 떨어졌어요. 야근 수당이 사라지면서 월 소득이 30% 줄었어요. 아이 학원비를 끊었어요. 정희 씨 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 40%를 기록하고 있어요. 은행을 찾아갔는데 담당 직원은 이미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세 사람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이야기예요. 환율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를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항상 개인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2026년 3월 정부는 전쟁 추경이 15조 원을 확정했어요. 소상공인하고 서민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총부채가 250%인 나라에서 25조 원을 더 푼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빚으로 빚을 막는 거예요. 정부 통화량은 이미 GDP 대비 154%, 미국의 2배예요. 여기에 25조를 더 풀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환율은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선거 전에 돈을 푸는 정부를 의심하는 건 냉소가 아니에요. 구조를 읽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읽고 있어요. 한국에 직접 투자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보다 빠져나가는 자본이 2배에서 5배 많아요. 돈은 위험을 먼저 감지해요. 왜 떠나는지 보세요. 법인세 26%, 세계 평균 21%, 상속세 60%, OECD 평균 15%, 강성노조 규제 장벽, 기업은 발로 투표해요.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공장을 완공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3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요. 한국 공장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일자리가 함께 떠나고 있어요. 대미투자법이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매년 200억 달러가 미국에 직접 투자돼요. 미국 조선업 부활에 500억 달러가 들어가요. 한국 외환 보유고의 90%가 미국으로 향하게 돼요. 간접 투자였던 돈이 직접 투자로 바뀌는 거예요. 한국에 지어야 할 공장이 미국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신 걸 정리할게요. 환율 1, 500원 돌파. 국가 총부채 250%. 자영업자 대출 1, 0조 원. 외환 보유고 GDP 대비 23%. 통화 스와프 전무.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숫자들이에요. 당신이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발표된 데이터예요. 그러면 당신은 뭘 관찰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는 환율이에요. 1,500원이 1,550원을 넘어서면 당신의 실질 구매력은 추가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신호는 기준 금리예요.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첫 번째 금리 결정을 주시하세요. 올리면 자영업자가 쓰러지고 동결하면 물가가 더 올라요. 세 번째 신호는 유가예요. 배럴당 150달러를 넘기면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경상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신호는 외국인 자본 흐름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하고 채권을 연속 매도하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빠른 경고등이에요. 돈은 거짓말을 안 해요. 이 네 가지를 매주 한 번 확인하는데 5분이면 돼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환율 차트, 유가 차트, 외국인 매매 동향. 이게 당신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이제 대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니에요.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환율이 86% 확률로 우상향한다면 자산 전부를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달러 기반으로 분산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국 S&P 지수, 나스닥 지수 같은 분산형 자산이 개별 종목보다 변동성이 낮은 편이에요. 개별 종목은 40% 폭락 위험이 있어요. 법인 자금이나 노후 자금처럼 손실 감당이 안 되는 돈은 지수에 분산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민수 씨한테도 길은 있어요.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소비의 60%가 이미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80%까지 갈 수 있어요. 구독 경제라는 모델이 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예요. 넷플릭스가 매달 10,000원 받는 것처럼 자영업도 안정적 반복 수익 구조로 전환할 수 있어요. 영호 씨한테는 월급의 25%를 장기 투자에 돌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한 번에 큰 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분산하는 거예요. 시간은 복리의 연료예요. 정희 씨한테는 가장 단순한 원칙이 필요해요. 이해 못하는 상품에는 절대 돈을 넣지 마세요. 은행 직원 권유가 아니라 본인 판단이 기준이에요. 예금자 보호 한도는 꼭 기억하세요. 한은행에 9천만 원까지만, 이자 포함해서 1억 넘기면 보호받기예요. 분산은 투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금에도 적용돼요. 전쟁은 끝날 수 있어요. 환율은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조는 안 바뀌었어요. 무역 의존도 75%, 에너지 수입 100% 통화 스와프제로. 19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은 두 부류였어요. 미리 준비한 사람하고 뉴스 보고 나서 움직인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아요. 신호는 이미 켜져 있어요. 문제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민수 씨는 오늘 밤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가입했어요. 영호 씨는 이번 달부터 월급의 25%를 자동이체로 돌렸어요. 정희 씨는 펀드를 해지하고 예금을 새 은행에 분산했어요. 세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공포는 마비시키지만 이해는 움직이게 해요. 당신 통장 잔고는 오늘도 어제랑 같아요. 숫자는 안 변했어요. 근데 이제 당신은 알아요. 그 숫자의 무게가 매일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준비하는 사람한테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